안녕하세요. 남의 집 예쁜 딸에서 우리 집 예쁜 딸의 엄마가 된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올해 건강한 딸을 출산했는데요. 부모가 된 후로 종종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왜 사람은 자식을 낳는가예요. 저만 해도 솔직하게 말해서 100% 오롯이 태어나는 아이를 위해서 아이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고 남부럽지 않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해주려는 각오로 자식을 낳지 않았거든요. 70% 정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또 태어나는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낳았다고 한다면 나머지 30%는 남들도 다 이 시기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사니까 또 나도 살면서 한 번쯤은 내 피와 살로 태어난 자식을 보면서 살고 싶은 욕심 등등 오롯이 이타적인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이 뒤섞인 채 자식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혹 자식을 낳고 기르는 마음 중에 절반 아니면 그 이상을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있어서 안타까울 따름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자식이 머리가 크고 인격적으로 독립을 한다고 해도 절대 놓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기적인 마음은 자식을 본인의 소유물로 취급하기 마련이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자식을 대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끝내 본인이 추구했던 것 하나 얻지 못하고 처량한 처지로 전락하고야 마는 사연입니다. 부모님과 자식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저희 오빠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제게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도 어딘가에 존재하는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오빠는 제가 초등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 실종이 돼서 아직까지 찾지 못했어요. 오빠는 그 당시 10살이었는데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사라져 영영 저희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때를 가만히 회상해 보면 정확하게 기억은 다 나지 않지만 부모님의 절망스러운 표정과 반쯤 정신이 나간 초조한 표정, 그리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런 이미지만 떠올라요. 실제로 아버지께서는 오빠가 실종되고 얼마 안 가 회사를 그만두시고 실종 전단지를 붙이고 오빠를 본 목격자를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새끼를 잃은 짐승처럼 아버지와 어머니는 정말 가느다란 숨 하나 유지하면서 사셨고 그 결과 아버지 속에 자리 잡은 마음의 병은 이내 암세포로 자라 아버지마저 저와 어머니에게서 빼앗아 가고 말았어요. 세상엔 저와 어머니 단 둘만 남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어머니께서 그 당시 무너지지 않으셨던 게 참 신기하고 대단해요. 정말 손을 놓을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는 어린 저 하나를 보고 버티셨다는데 딸을 낳은 저도 지금에서야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 어렸을 때는 그저 그런 어머니가 대단해 보이기만 했네요. 커서 보니 지금의 저보다도 키가 작은 어머니 어깨가 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넓어 보였는지, 어머니는 시장에서 노상을 깔고 나무를 파셨고 제가 중학교 졸업을 했을 때 시장 구석에 자그마한 가게도 차리실 수 있었어요. 원래는 나물만 팔던 노상이 배추 같은 채소와 과일까지 파는 가게로 바뀌게 된 거죠.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쯤 제게는 둘도 없는 친구가 생겼는데요. 1학년 때 짝꿍이 된 애였어요. 남자애가 키도 몸집도 큰데 이상하게 작아 보여서 눈길이 더 간 것 같아요. 아마 주눅 든 것처럼 어깨를 굽히고 있어서 더 그랬던 것일 거예요. 되게 소심해서 짝꿍이 되고 며칠은 대화다운 대화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우개나 샤프심을 빌리거나 공책을 보여달라고 하면 묵묵하게 뭐든 빌려주고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착하긴 한데 너무 착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의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빌려주기 싫으면 안 빌려줘도 돼. 뭐?
아니, 빌려주기 싫으면 그냥 안 빌려줘도 된다고. 네 거니까 빌려주든 말든 네 마음이잖아. 혹시 안 빌려준다고 내가 뒤에서 네 욕하거나 괜히 시비를 걸거나 하지 않을 테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너한테 맡겨둔 것도 아니고 네 거잖아. 그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짝꿍과 친해진 계기가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지만 짝꿍이 왜 그 대화 이후 제게 말을 걸고 조금 더 다가왔는지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둘 다 성인이 되고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제게 해준 얘기인데 짝꿍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답니다. 어려서부터 몸이 약한 형이었는데 짝꿍의 어머니는 짝꿍을 낳고서도 바로 형이 입원해 있는 병동으로 갔다고 해요. 태어난 짝꿍을 보러 가기도 전에 말이죠. 그냥 약한 형이니까 동생님에도 뭐든 양보하는 게 당연시 되는 인생을 살았고,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뭐든 빌려갈 때마다 당연하게 빌려준 거래요. 근데 제가 갑자기 싫으면 싫다고 해. 이렇게 말하니 이상한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짝꿍은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왜 하냐고 하니까 용돈을 전혀 못 받고 대학 들어가면 무조건 자취를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돈을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집에서 형한테 치이고 어머니한테 치이면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다고요. 그나마 아버지께서 본인 편이 되어줘도 어머니 입김이 워낙 세서 없는 거나 다름없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쓸쓸해 보였던 게 기억이 나네요. 짝꿍은 고등학교 3년 동안 미성년자인 본인을 써주는 곳에서는 악착같이 일을 했고 그 결과 들어간 대학교 근처 원룸을 얻어서 자취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 어머니는 짝꿍에게 말했다고 해요. 이기적인 놈이 대학 보내놨더니 집 나간다 라고요. 짝꿍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저도 성적이 나쁘지 않았지만 짝꿍은 비싼 학원이나 가외 없이 잘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고등학교 3년 내내 고3일 때만 단과학원 하나 다니고 아르바이트 안 하는 시간에는 학교 도서실에 살 정도였어요. 그렇게 죽자 살자 공부해서 약대 갔는데 학원 하나 보내기 아까워하는 어머니는 짝꿍에게 배은망덕을 운운하니 친구인 제가 봐도 짝꿍의 어머니가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너희 어머니 왜 그러시냐? 나 같으면 별다른 사교육 없이 대학 잘 간 자식이 자취한다고 하면 먼저 방 2개짜리 방 얻어준다. 라고 하니까 짝꿍은 그냥 너털하게 웃으면서 엄마 없을 때 형 밥 챙겨줄 사람이 집 나간다고 해서 그런가 봐. 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짝꿍과는 각자 대학에 간 후로 자주 못 보긴 했지만 종종 연락을 하긴 했어요. 같은 대학생이지만 약대생인 짝꿍과 저는 공부 양 자체가 달랐고 제가 4학년 졸업을 하고 바로 인턴으로 나간 회사로 취업을 했을 때 짝꿍은 군대 전역 후 복학을 하고 약사 예비 시험을 준비했죠. 종종 만나서 술 한잔 먹으면서 사는 얘기하고 우는 소리도 하고 서로 위로도 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런 관계가 한순간에 바뀌게 됐어요. 바로 저희가 20대 후반이 됐을 때 짝꿍이 약사 국가시험 합격 발표가 나고 나서 제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한 후로부터 말이죠. 짝꿍이 말하기로는 학생 때부터 저를 좋아해서 오래된 마음이었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른 저는 그저 당황스러울 따름이었죠. 심하게 말하면 청천벽력 정도? 아니, 좋은 친구 관계로 잘 유지되고 있는데 왜 고백을 해서 위태롭게 만드냐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얼굴 보면서 살자고요. 짝꿍도 제 거절을 받아들였지만 저는 내심 저희 관계가 이전과는 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우울해했습니다. 근데 짝꿍은 정말 의연했어요. 고백은 없었던 일처럼 저희는 다시 원래 관계를 회복했는데 그때 짝꿍을 다시 보게 됐어요. 아무리 그래도 차인 건데 그렇게 아무런 티도 내지 않고 예전처럼 제게 웃어주는 게
참 가슴이 아리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저는 그때부터 짝꿍과 같은 마음이 됐나 봐요. 서로 거의 1년 동안 눈치만 보다가 다시 서로의 감정이 이제는 같다는 걸 확인하고 연인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2년이 조금 안 되게 연애를 했고 이제 제 친한 친구는 짝꿍에서 남편이 됐어요. 남편은 이미 학생 때부터 종종 저희 어머니를 마주쳐서 어머니께 제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 새삼스러울 게 없었네요. 그냥 조금 어색한 정도? 어머니는 남편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으니 갑자기 사회가 된다는 말에 놀라긴 하셨죠.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남편이 어떤 성격인지 잘 아는 어머니는 저희의 결혼을 단번에 축하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제 시댁될 남편의 집은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남편과 거의 10년 지기 친구였지만 남편의 부모님은 뵌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그 이유를 물어보면 답답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내 친구들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아니, 그냥 나한테도 관심이 없었고. 남편은 늘 집에서 뒷전이기에 친구도 부모님께 소개시킬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결혼할 상대를 데리고 가는 거니 다를 거라고 하더군요. 다르긴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제게 파는 상품처럼 말한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애 하나 키우는데 1년에 몇 천은 쉽게 깨지는 나라에서 약대 보내고 약사 만들려고 하면 몇 천은 고사하고 몇 억이 든다고 하더라. 그리고 돈뿐이 아니고 애 공부시키고 그거 보는 부모 입장 안 돼 보면 모를 거다. 정연이 너도 알지 않니? 너 얘 학생 때 어떻게 공부한지 알잖아. 나 정말 고생했다. 너 그렇게 키운 아들 데려가는 거야. 네, 잘 알죠. 남편은 집에서 용돈을 단 한 번도 못 받아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했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아무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형에게 물려받은 물건으로 살아도 본인이 번 돈으로 새 운동화 하나 안 사신던 애였습니다. 남편이 저와 다닌 고등학교도 형이 그 고등학교 나와서 교복이 있으니 새 교복 살 필요 없이 같은 곳 가라 해서 지망해서 들어갔던 곳이었어요. 이런 남편의 인생을 너무 잘 알기에 약사가 된 아들의 해낸 결과물을 너무나 당연하게 마치 본인이 이룬 것 마냥 말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침을 삼켰습니다. 옆에서 남편의 얼굴을 봤더니 이미 해탈한 것처럼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더군요. 남편이 참고 있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떠드는 얘기를 너무 가만히 듣고 있어서 제가 오히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입을 열었죠. 네, 제가 데려가서 잘 살게요. 제육이, 아니, 제육 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죠. 보는 제가 다 안쓰럽고 힘들었다니까요. 어머님 아셨으면 공부나 마음 편히하게 용돈 넉넉하게 주시지 그러셨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용돈도 물건도 뭐든 넉넉하고 새 거 사서 줄 거니까요. 어렸을 때 못 누렸으니까 저 만나서 결혼하고 다 누려야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돌려 돌려 말을 했어도 애초에 자식이 낸 성과를 가로채려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다행하게도 이 이후 상견례도 별일 없이 지나가긴 했지만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 연락이 왔는데 집에 등기 우편이 왔다는 겁니다. 수취인에는 바로 시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속의 내용이 가관이었죠. 그 안에는 저와 저희 집에 예단, 예물, 혼수 리스트가 적힌 종이가 2장 들어 있었고 맨 마지막 장에 총 예상 자금에 자그마치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써져 있었었죠. 물건들은 모두 이름만 들어도 가격대가 대충 예상되는 초고가의 브랜드들만 나열되어 있었기에 그런 금액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였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 우편을 받고 뒤로 넘어가시기 전에 제게 연락을 하셨고 저는 어머니 댁으로 가서 그 종이 쪼가리를 두 눈으로 확인을 한 후 바로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이거 봐. 어제 어머니 댁에 등기로 왔대. 등기로. 어머님이 보낸 거야. 어머님이 나 이렇게 준비 안 하면 당신 나한테 안 준대. 이게 뭔? 미치겠네. 정연아, 나 정말 몰랐어. 내가 어머니한테 말할게. 무슨 오천이야, 오천이. 혹시 어머님이 우리 결혼할 때 뭐 해주신다고 했어? 대체 뭘 해주실 건데 이렇게 등기까지 보내서 당당하게 요구하셔? 혹시 집 해주신대? 해주긴 뭘 해줘. 지금 형 사업인지 뭔지 때문에 집이 거덜날 판인데. 원래 이러신 분이야. 장모님이 많이 놀라셨겠다. 내가 전화드려서 설명드리고 사과도 드릴게. 물론 시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등기까지 보낸 리스트는 한낱 종이장에 지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날 잡아서 대판 싸운 건지 하루는 화가 단단히 난 채로 집에 들어왔고 제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어머니에게 본인이 잘 말했으니 걱정할 거 없다고만 했어요. 그 후 저희는 별다른 문제 없이 저희 둘만의 힘으로 결혼 준비를 해서 부부가 됐고 남편은 그제야 온전한 가족을 가진 것 같다고 좋아했네요. 그전에는 너무 당연하게 집안에서 2등 아들이자 형을 빛나게 해줄 들러리 역할을 하면서 산 남편은 평생 그런 인생에 아무런 이의제기도 못하다가 저와 가족이 되자마자 힘을 얻었는지 이제는 아닌 건 아니고 싫은 건 싫은 거라고 부모님이나 형에게 말할 용기가 생겼다고 했어요. 이제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될 가족이 생긴 거니까요. 하지만 그런 남편의 생각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대단한 약사 아들을 키워냈다고 자부하는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어깨에 올라타 모든 대접을 받길 바라셨습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였죠. 제가 신혼여행에 다녀오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시어머니가 제게 몇 가지 요구를 하셨어요. 첫 번째, 이틀에 한 번씩 먼저 안부 연락을 할 것. 이틀. 제가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이틀 동안 신변에 이상이 생길 만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틀마다 연락드리면 귀찮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말하니 말 보태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하랍니다. 남편이 이 사람도 회사 다니는 사람이라고 매일같이 일하면서 그렇게 전화드리기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니까 그게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시부모 보면서 사냐고 저를 타박하시더군요. 어머님, 근데 재욱 씨하고도 이틀에 한 번씩 연락하세요? 아니면 아주버님이나요? 아들들은 그저 무뚝뚝하고 살가운 맛이 없어서 전화해도 받지도 않아. 그러니까 너한테 하라는 거 아니니? 어머님, 저희 엄마하고도 3일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저희 어머니는 제 인생 열심히 살면서 할 말 있을 때만 연락하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저도 안 살가워요. 저도 남편만큼 한 무뚝뚝 하는데 어머님이 아직 절 잘 모르시나 봐요. 그리고 정말 그 후에 시어머니 말대로 연락을 드리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엄청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뭐요? 아, 저도요. 잘 들어가세요. 이렇게 세상 무뚝뚝한 어조로 말을 몇 번 하니까 일주일 후에는 제 전화를 아예 안 받으시더라고요. 대체 왜 친아들한테도 바라지 않는 효도를 며느리인 제게 바라시는 걸까요? 그렇다고 제게 저희 친어머니처럼 잘 대해주시는 것도 아니면서요. 두 번째는 아침 밥상을 찍어서 보여달라는 거였어요. 본인 아들이 아침에 뭘 얻어먹고 출근하는지 아셔야겠대요. 이건 남편의 뼈를 부시는 말로 없는 일이 되긴 했어요. 내가 정연이 네 음식 솜씨를 몰라서 우리 재욱이 밥을 어떻게 챙겨 먹이나 가늠이 안 된다. 너 매일 아침이랑 저녁밥 어떻게 차리는지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봐라. 어머님, 저희 아침에 빵 먹는데요. 저녁은 둘이 돌아가면서 차리고요. 뭐? 진짜 기본이 안 돼 있다, 기본이. 어떻게 아침상에 밀가루 덩어리를 낼 생각을 해? 어머니, 어머니도 저 아침밥 제대로 챙겨준 적 없으시면서
왜 이 사람한테 바라세요? 이 사람도 아침마다 장모님께 아침밥 얻어먹은 남의 집 딸인데 내가 언제 네 아침밥을 안 챙겨줬어? 저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던 곳 폐기로 아침밥 먹은 적 많고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형 입에 넣어주시던 밥 옆에서 얻어먹은 기억밖에 없어요. 어머니도 해주신 적 없는 일 이 사람한테도 바라지 마세요. 저는 옛날에 눈치 보면서 먹던 밥보다 마음 편하게 먹는 빵이 더 좋으니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앞서 들으셨다시피 모두 어지간하게 대처하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저보다 몇 년 일찍 아주버님과 결혼한 형님은 무슨 말을 하든 태연하게 받아치는 절 보고 감탄을 할 정도였고요. 근데 세 번째, 시어머니가 저에게 요구한 세 번째 요구가 정말 문제였어요. 바로 돈 문제였죠. 그 당시 아주버님이 사업한답시고 벌려놓은 일이 무산이 돼서 투자금 몇 천을 빚을 진 상태였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장남이 무너지는 꼴을 못 본다면서 시아버지께서 개인 택시하면서 벌어온 돈 모두 아주버님에게 쥐어주셨죠. 근데 그 영향이 저와 남편에게까지 오게 됐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시댁에서 보내게 된 명절날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매달 70만 원의 용돈을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 하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말하더군요. 단호하게 못 드린다고요. 근데 남편이 거절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노려본 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저였어요. 저는 입 하나 뻥끗 안 했는데 시어머니는 아주 자연스럽게 저를 노려보면서 말씀하셨죠. 너네 짰니? 정연이 네가 시켰어? 내가 용돈 달라고 하면 이렇게 바로 안 된다고 하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예 시댁 용돈 문제 자체를 남편과 의논해 본 적도 없는데 내 아들이 번 돈이 네 돈이니? 어디 야채 판 돈으로 자란 애가 언감생심 약사 남편 만들어서 아주 다 지 맘대로 하려고 해. 그럼 제 남편이 번 돈이 어머님 돈인가요? 남편이 번 돈은 남편 돈이고 같이 사는 저와 공동 소유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시어머니는 아주버님보다 남편을 하대하고 또 남편보다도 저를 하대시하는 것 같았네요. 제가 제일 만만하신 거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내가 드리기 싫어서 그러는 거니까 괜한 사람 잡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도 용돈 받은 기억 전혀 없으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래도 저는 누가 쓰던 물건 당연하게 어머니나 아버지께 드린 적도 없고 고등학교 때 받은 월급 어머니가 달라고 할 때 안 드린 적 없어요. 남편은 정말 작정한 사람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형에게 밀려서 사랑받지 못하고 지원받지 못했다는 기억을 그대로 간직했다가 시어머니가 재버릇해 못 주고 계속해서 당연하게 뭐든 요구하면 다 쳐내고 거절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독한 것이라고 하면서 혀를 차고 소리를 지르고 했지만 한번 마음먹은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죠. 그렇다면 남편이 받아야 할 모든 사랑과 관심, 지원을 한 몸에 받고 자란 아주버님은 훌륭한 어른이 됐을까요? 어떤 애정은 애정이 아닌 해라고 하는데 시어머니의 모정이 바로 그런 해였습니다. 제가 본 아주버님은 참 별로인 사람이었어요. 일단 시댁에서 마주칠 때마다 제대로 앉아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 같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거나 할 때 반주를 먹으면 꼭 그 자리에서 담배를 입에 물고 나중에는 컵 하나를 찾아서 퇴퇴 침을 뱉어 모아둡니다. 그걸 본인이 치우지도 않고요. 꼭 시어머니나 형님을 시켜서 비워오게 해요. 참나, 저라면 가족들 앞에서 뱉어 모은 침 그대로 도로 아주버님 입에 들이부었을 거예요.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인성도 별로인 아주버님을 시어머니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누구보다 소중하게 뒤치다꺼리를 하셨어요. 제가 결혼하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임신을 했는데 그맘때쯤 아주버님이 아예 사업을 접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사업이 그냥 접고 정리하면 다가 아니잖아요.
그간 사업하느라 빌리고 끌어모은 돈은 모두 토해내야죠. 근데 어떻게 본 돈이 하나 없으니 그대로 빚으로 남아버렸네요. 근데 그게 글쎄 1억이랍니다. 저희는 이것도 시어머니께 전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왜 저희에게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당연히 저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겠죠. 집까지 찾아오셔서 일장연설, 너희 형이 지금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큰 며느리 걔는 도움도 안 된다. 그나마 우리 집에서 돈 제일 잘 버는 네가 네 형 좀 도와줘라. 지금 없으면 일단 대출이라도 받아서 줘라. 라고 당당하게 손을 벌리시는데 왜 저희 남편이 저와 결혼하고 냉혈하게 보일 만큼 시어머니나 시댁에 단호하게 행동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또다시 같은 부탁을 하는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너희 지금 당장 돈 없으면 5천만 원이라도 좀 도와줘라. 어차피 지금 너희 아버지랑 사는 집도 빼서 월세로 옮기고 나머지 돈은 정태 돈 줄라니까. 아니요. 저희 5천도 못 도와드려요. 야, 재욱이 너? 너 지금 당장 네 형이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닌다고 해도 상관없어? 그나마 돈 좀 있는 동생이 이럴 때 도와줘야 할 거 아니야. 네, 저는 상관없어요. 살면서 형한테 티끌 하나도 먼저 양보받거나 도움받은 적 없는데 왜 제가 해주는 것만 당연해요? 정말 질리네요. 어머니, 이제 형 문제로 뭐든 도움받을 거 있어도 절대 오지 마세요. 이 빌어먹을 자식이? 너 내가 널 이렇게 키웠니? 너만 성공하면 다야? 어떻게 이렇게 애가 정 떨어질 정도로 무심하고 야박해? 어머니가 절 이렇게 키우신 거예요. 뭐든 당연하게 형한테 양보하고 형 때문에 천대받고 하대받는 인생 살다가 이제라도 저랑 제 가족이 우선인 삶 살라고 하는 거라고요. 형이 망하든 말든 저랑 아무 상관없고 어머니도 이제라도 어머니 인생 제대로 살 거면 형한테 신경 끄세요. 능력도 부족한 인간이 그저 어머니한테 대단하다고 칭찬만 받고 자라서 객관화 하나 못하고 객기 부리다가 망해버린 걸 누굴 탓하겠어요? 아, 어머니는 탓할 수 있겠네요. 남편의 마지막 말과 동시에 쩍 하는 타격음이 집안에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면서 남편의 말에 대꾸도 못하다가 성질을 못 참고 그대로 손을 들어 남편의 뺨을 날린 거였어요. 남편의 고개가 돌아간 걸 본 저는 참지 않고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들어가 막아섰어요.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때려보세요. 어떻게 되나? 야, 너 안 비켜? 절대 못 비키죠. 어머님이 제 가족 때리는데 어떻게 제가 가만히 있어요? 어머님, 이 사람도 어머님 뱃속에서 태어난 본인 자식이에요. 아쉬울 거 하나 없을 때는 그렇게 상처를 주고 차별을 하더니 이제 좀 아쉬워졌다고 냅다 손 벌리는 거 부끄럽지 않으세요? 네가 뭘 안다고 건방지게 떠들어? 제가 모르는 것도 뭔데요? 저 이 사람 10년을 넘게 봤고 어머님이 모르는 부분을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건 어머님이 이 사람 인생에 부모로서 사랑을 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 잘못도 모르고 계속해서 똑같은 상처만 남편에게 줄 거면 앞으로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저희는 저희끼리 알아서 살 거니까. 그 후로 완전히 시댁과 틀어졌어요. 아니 시어머니와 틀어진 거죠. 어차피 남편은 아주버님과 일절 개인적인 연락은 하지 않았고 늘 무심하게 시어머니에게 끌려다니기만 하는 시아버지는 간혹가다 저나 남편과 연락을 하시긴 했으니까요. 명절이 와도 찾아가는 건 고사하고 연락도 안 하고 아예 모르는 사이, 없는 사이처럼 지냈어요. 남편은 얼굴 안 보고 사니 오히려 속이 후련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씁쓸해하긴 하더라고요. 단 한마디라도 과거의 일에 대해 시어머니께 사과를 받고 싶어 한 사람인데 그저 시어머니는 지금까지도 모든 게 형을 중심으로 생각하니 말이죠. 참 아이러니한 건 부모님께 뭐든 부족하게 받고 자란 남편은 직업도 결혼도 모두 탈 없이 성공했는데
넘치게 뭐든 받고 자란 아주버님은 날이 가면 갈수록 손 안에 남는 게 하나 없는 거였네요. 명절이 지나서 형님께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번 명절에 왜 안 왔는지, 시어머니와 다퉜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묻는 안부 연락이었어요. 그저 온순하고 착한 형님은 늘 제 연민의 대상이었고, 형님도 종종 같은 며느리인 제게 먼저 연락을 해서 고민 상담도 하고 그랬거든요. 형님은 요즘 어떠세요? 세윤이랑 지훈이는 잘 있어요? 애들? 지금 친정에 있어. 아,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놀러 갔나 보네. 아니, 내가 지금 병원이라서. 그 뒷말의 여운에 왠지 그냥 단순히 아파서 병원에 간 건 아닌 것 같은 직감이 밀려오더군요. 당시 출산 전까지 회사에 나가던 저는 퇴근 후에 형님이 입원했다고 하는 병원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모습의 형님을 마주하고 말았네요. 멍이 이제 빠져갈 때쯤 노랗게 되는 거 아시죠? 형님의 얼굴과 목 부분에 그렇게 노랗게 얼룩덜룩한 자국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발에는 깁스를 했고 입술도 터져 있었어요. 저는 혹시 교통사고냐고 걱정스럽게 물었고 형님은 어딘가 해탈한 사람처럼 픽 웃으면서 대답을 했죠. 나 맞았어. 애 아빠, 아니 송정태한테. 형님은 그간 제게 전하지 않았던 사실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어요. 아주버님의 폭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마치 절차처럼 찾아왔다고 말이죠. 처음에는 일을 크게 만들기 싫어서 아무리 맞고 다쳐도 병원에 오지 않았지만 지금은 마음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애들 생각해서 그냥 살려고 한 내가 미련했지. 애들을 위해서라도 그냥 헤어졌어야 했는데. 나 이거 경찰에 접수하고 이혼할 거야. 지금 입원한 것도 이혼 소송할 때 증거로 내려고 입원 기록 남기는 거고. 나 전치 8주 나왔어. 8주. 진짜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을 안 하고 패더라. 하우, 진짜 뭐라고 해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냥 잘하셨어요. 애들 생각해서라도 참지 말아야죠. 애들 곁에 그런 폭력 아버지 있어봤자 뭐예요. 전 전적으로 형님 응원해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어머님은 나 이 꼴 돼서 이혼 얘기 꺼내니까 지 복에 겨웠다고 웃으시더라. 진짜 송정태만큼 나쁜 게 어머님이야. 아들을 그따위로 키워놓고 남의 집 딸들은 종처럼 부리고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어머님이 진짜 나쁜 사람이지. 동서, 난 항상 동서가 나 대신 어머님이랑 싸워주고 말 하나 안 지고 할 말 하는 것 보고 참 부럽고 고마웠어. 근데 그거로는 부족해. 그렇게 해봤자 말 듣고 자식들을 포기할 사람이 아니야. 송정태한테는 끝까지 끼고 돌면서 사람도 망칠 거고 서방님은 끝까지 뭐든 빼먹어서 장난 발받침으로 만들려고 하실걸? 나처럼 이렇게 볼장 다 보고 끊어내지 말고 서방님하고 의논해서 시댁이랑 연 끊어. 그래야 피 마를 날 없이 편하게 살 거야. 형님이 마지막으로 충고해준 말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형님은 병원에서 퇴원 후 바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아주버님은 가정폭력으로 벌금까지 내게 됐습니다. 저는 조금 초조해졌어요.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도 그렇고 남편이 또다시 상처를 받으면 어쩌나 피해를 보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리 시어머니와 연을 끊은 것처럼 지내도 한판 뒤집어 엎은 다음에 뒤도는 게 제일 확실하잖아요. 시어머니는 늘 저희에게 시비를 거시긴 하셨고 저와 남편은 그걸 무시하는 식으로 상황을 넘겨왔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 아예 단판을 할 기회가 찾아왔어요. 제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 말이죠. 저희 어머니는 시장 안에서 채소, 과일 가게를 하시고 시장 중앙 쪽에서 나무만 파는 노상을 운영하셨는데요. 워낙 오래 장사를 하셔서 모르는 사람도 없고 저도 가기만 해도
채소 가게 딸이라고 모두 알아보셨어요. 근데 제가 임신 29주차가 되던 날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됐어요. 바로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노상 가까이에서 화분을 파시는 꽃가게 이모님이었죠. 이모님은 제게 불현듯 정연아, 오늘 엄마한테 좀 와라 라는 말만 하셨고 저는 무슨 일이 났나 싶어서 바로 어머님이 계시는 시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주변에서 어르신분들이 어머, 정연이 왔네. 정연아, 빨리 어머니한테 가봐.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 불안감은 점점 높아져 갔고 어머니 가게 앞에 당도하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멀쩡한 모습으로 가게 셔터를 내리시는 중이었거든요. 저는 그래도 안심을 할 수 없어서 다급하게 엄마! 하고 불렀어요. 뒤돌아본 어머니는 아주 어리둥절하신 표정으로 저를 보셨죠. 어? 정연아, 너 여기 갑자기 무슨 일이야? 꽃가게 이모가 문자 와서 왔지.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다들 엄마한테 가보라는 말만 해요? 아이고, 그 양반 때문에 내가 못 산다. 언제 너한테 연락을 했어? 저는 당장 어머니께 무슨 일이 났는지 알아야겠어서 급하게 어머니를 취조하듯 몰아붙였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한 번 더 크게 쉬시고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어머니께 있었던 일은 당장 뱃속에 애가 튀어나와 경악을 할 정도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네요. 그날 이른 오후에 한창 어머니께서 노상에 나와서 장사를 하시는데 낯익은 사람이 다가와 인사를 했답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다고 해요. 생각해보니 시어머니께서 월세방으로 이사를 하신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일하는 시장에서 버스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동네로 가신다는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머니는 제게 시어머니에 대한 모든 사건을 듣긴 했다만 밖에서 굳이 모른 척하거나 떨떠름하게 굴 수 없어서 애써 웃으면서 인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유, 사부인, 여기까지 어떻게... 아니, 그냥 장 좀 보러 나왔다가 아는 얼굴이 있어서 인사나 할 겸 들렸어요. 그러세요? 뭐 좀 사셨어요? 여기 맛있게 튀겨주는 돈가스 집이 있는데 반찬거리는 다 샀어요. 근데 아이고 정말 고생하시네요. 정연이 고개 시어머니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희 엄마도 무시하나 봐요. 어쩜 지는 좋은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지 엄마는 이렇게 시장바닥에서 고생을 시켜? 사돈, 우리 둘 다 자식 농사 망쳤네요. 나는 둘째 아들 죽 썼고 사돈은 하나 있는 외동딸 죽 썼고. 순간 어머니는 이 여자가 뭐라고 떠드는 거지 싶었다고 해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시장에서 일하는 어머니를 무시하고 또 딸인 저에 대한 악담을 거리낌 없이 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멍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내 너무 화가 나서 헛웃음을 내뱉으면서 말하셨다고 해요. 아니, 내 딸이 뭘 하고 어떻게 살든 그게 내가 일하고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인가요? 그러는 사부인은 재우기 말고 그렇게 끼고 도는 장남한테 대접받으면서 살아서 일도 안 하면서 사는 건가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듣자 하니 장남 사업 말아먹었다면서요. 사돈, 말 조심하세요. 우리 아들이 말아먹기 뭘 말아먹어? 지금 잠깐 일을 쉬는 거지 다시 시작할 예정이에요. 모르면서 아는 척 좀 하지 말아요. 아,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저는 또 평생 투자한 첫째 아들한테 원하는 만큼 못 뽑아먹고 살아서 요새 살기 팍팍하신가 했죠. 이렇게 시간까지 할애야 하면서 나한테 와서 시비를 거니까요. 시비를 걸긴 누가 시비를 걸어요?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한 것뿐이죠. 아무튼 사돈, 장사 잘하시고 이거 넣어두세요. 나 이거 콩나물 한 봉지랑 고사리 한 봉지, 냉이 한 봉지 가져갈 테니까 거스름돈은 넣어둬요. 한 봉지에 3,000원, 4,000원 하는 나물 팔아봐야 뭐 얼마나 남겠어요. 시장 바닥에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장사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벌어가야죠. 시어머니는 5만 원권 하나를 빼서
어머니 앞에 있는 바구니 안으로 던졌다고 합니다. 마치 적선하는 양 한껏 비웃으면서 나무를 챙기는 시어머니를 보고 어머니는 속이 부글부글 끓다 못해 까맣게 타들어갔다고 해요. 비죽비죽 웃는 낯짝에 참지 못하고 앞에 있는 5만 원권을 집어 그대로 5분의 1 정도로 잘라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부분을 구겨 시어머니 얼굴에 던지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순간 얼굴을 강타한 종이 뭉치에 눈을 깜빡거리면서 당황했고 어머니는 그 모습에 개의치 않고 소리를 지르셨다고 해요. 야, 가짜는 거스름돈 받아가라. 그거 10,000원어치니까 내가 이것만 가져가고 이건 너나 가져. 앞으로 살기 더 힘들어질 텐데 돈 아껴야지. 안 그래? 무엇이 어쩌고 어째? 지금 뭘 던지는? 그리고 누가 누굴 동정하니? 자식 농사 다 조져놓고 다 늙어서 월세집 얻어서 간 인간이 번듯하게 딸 키워서 결혼 잘 시키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열심히 사는 나를 동정한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겨 배꼽이 빠지겠다. 너 그렇게 있는 척 할 거면 맞박에 통장이나 붙이고 다니면서 말해. 너 얼마 있나 확인이라도 할 수 있게. 돈 없어서 무시하던 둘째 아들네 손 벌리고 다닌 인간이 어디서 꼴값을 떨어? 시장에는 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내 주변으로는 상인들과 손님들이 모두 모여 어머니와 시어머니를 애워싸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때 주변이 보이지 않으셨대요. 그저 큰 소리 들으니 입 하나 못 대는 시어머니가 지금까지 딸인제게 해온 것과 지금 어머니가 무시받은 치욕을 모두 되갚아 주겠다는 그 생각 하나뿐이었다고 하십니다. 너 잘 들어. 내가 네 말대로 자식 농사 죽 썼으면 너 같은 시어머니는 벌써 수백 번은 맞아 송장됐어. 내 딸이 착해서 너 봐준 거라고.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딸 못 살게 굴고 내 사이 무시하는 거 내 눈에 띄어봐. 그땐 정말 가만 안 둘 거니까. 너같이 여태껏 무시한 자식이 성공하니까 그 성공에 매달려 살 궁리만 하는 버러지 같은 인간은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서 살라고. 시어머니는 당장 달려들 것 같이 안광을 빛내는 어머니를 보고 냅다 도망쳤다고 합니다. 주변에 구경꾼들도 그렇게 많았으니 오죽 창피했을까요? 어머니도 그때를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창피하다고 하시긴 하지만 참으실 수 없으셨대요. 내 딸 욕하는 인간은 두고 볼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근데 너 나중에 그 여편네한테 또 한 소리 듣는 거 아니니? 내가 괜한 짓 했나 싶네. 엄마, 걱정 마세요. 잘하셨어요. 아예 나물다발로 머리라도 몇 번 후려치지 그랬어요. 어차피 남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시어머니랑 연 끊은 것처럼 지낸 지 꽤 됐고 앞으로는 아예 끊을 생각이니까. 그래도 요즘 이혼한 아주버님이 시댁으로 들어가 살아서 뒤치다거리 하느라 바쁜지 나나 남편한테는 관심도 안 줘요. 형님의 충고와 어머니께 일어난 사건으로 저는 300%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보다는 아예 정말 남이 돼야겠다고 말이죠. 그날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전했고 남편은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화를 내면서 이제 정말 못 참겠다고 공식적으로 연을 끊어야겠다고 선언을 하더군요. 그 후로는 저도 남편도 시어머니께 먼저 걸려오는 전화나 문자에 절대로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 들들 볶았는지 시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전화를 해서 왜 시어머니의 연락을 안 받는지 물었고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께 이대로 전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건 시어머니가 더 잘하실 거예요. 시장에서 그 난리를 피웠으면 저희 얼굴 안 볼 생각하셨어야죠. 사랑하는 장남이랑 같이 살게 됐으니 그냥 둘이서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용납을 할 수 없었는지 계속해서 남편이 일하는 약국에 찾아가고 제가 출산 전 입원한 병원에도 찾아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절대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모르는 번호를 받은 남편이 화를 내고 바로 전화를 끊는 모습을 봤는데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죽는 소리를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낳아준 부모를 버리냐고 찢어지는 울음소리를 내면서 울었다고 해요. 남편은 어차피 제 진짜 부모 역할도 못했는데 어떻게 제가 버릴 수 있겠어요? 애초에 제 어머니라고 평생 느껴본 적도 없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고요. 지금은 시아버지까지 시댁에서 나와서 살고 계세요. 매일같이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이 돈 때문에 싸우고 지지고 볶는 모습을 보시기 싫다고 하셔서 저와 남편에게 조금 도움을 받고 나오셔서 혼자 생활하고 계십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보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지 종종 또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으면 시어머니가 이번 달 월세만 내게 몇십만 원만 보내줘라. 어디 내게 돈 좀 주라고 부탁하는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그냥 싹 다 차단하고 무시를 해버렸어요. 다른 자식마저 모른 채 하고 오로지 한 명만 사랑으로 키웠으면 끝까지 그 자식만 바라보고 사셔야지. 왜 이제 와서 버린 자식한테 뭘 바라실까요? 부디 제가 보낸 사연을 듣고 혹시나 본인에게 부족한 사랑을 주고 또는 사랑이 아닌 미움만을 줬던 부모님을 그저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용서를 하고 품고 가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이죠.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을 받으면서 사실 수 있었으나 본인이 선택하지도 않은 부모에게 평생 채워지지 않는 관심과 사랑을 갈구하면서 사셨고 그 기억과 상처는 정말 지워지기 어렵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부모에게 계속해서 애정을 갈구하고 나를 좀 봐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빨리 그 관계를 포기해버리고 내가 선택한 내 가족을 만들고 내가 받을 수 있었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서 시간을 보내셨으면 해요. 여러분은 받지 못한 애정을 보기만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기엔 모두 소중한 분들이니까요. 저와 제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사랑받고 또 사랑을 주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보내시길 바랍니다.